안녕하십니까. 화면 잘 보이시죠? 저는 양산 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윤진이라고 합니다. 소아과에서 소아신경분과 그 환자들을 제가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로 외래에서 이제 진료 보는 환자들, 아이들에서 많은 수가 뇌전증 환자들과 또 이렇게 두통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부경 지역에 이런 그 일반인 대상 그리고 소통을 이제 호소하는 아이들의 보호자분들 대상으로 이런 시간에 저희가 강의라고 하면 좀 창피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외래에서는 이제 진료 볼 때는 사실 진료 시간이 저희가 항상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들이 두통을 호소해서 이렇게 오시면, 이제 제가 뭐, 어쨌든 되게 환자분들이 좀 적거나 외래 진료가 좀 이게 안 빡빡하지 않을 때는 신한 분들, 특히 이제 신한 이제 아이들, 엄마들이 오셨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보호자분 오셨을 때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게 두통에 대해서 일단 이게 특히 뭐 1차 두통, 편두통 같은 경우에 이제 편두통이가 의심된다 할 때는 그 질환 자체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계속 병원을 제가 뭐 여기 와서 또 검사해서 아무 이상 없는데 애는 또 아프다 하니까 또 저 병원 가고 이 병원 가고 이렇게 이게 쭉 다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질환 음, 자체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저 나름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뭐 하면 어떨 때는 뭐한 20분, 30분 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료가 바쁘다 보면 특히 요즘 같이 방학 때 또 이제 방학 때 애들이 많이 오는데 방학 때는 오히려 환자들이 또 많으니까 이게 좀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진료 시간에 뒤에는 또 다른 환자들도 밀려 있으니까 얘기가 이제 길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막 엄청 평소 하고 싶은 말을 저도 막 축약해서 좀 짧게 짧게 하게 되니까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과연 진료실 나가서 어머니들이 이해를 하셨을까? 제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셨을까? 좀 그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정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조금 천천히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많이 이해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 아이들이 우리 애가 뭐 우리 애는 왜 아플까요? 뭐 이렇게 아픈 애들이 자주 있나요?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그 소아들도 두통 많이 호소합니다. 어, 학교 다니는 애들 엄청 많은 아이들이 배가 아프고요. 배 아픈 아이들 다음으로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아픈 애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늘 배 아프고 가끔 머리 아프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 호소하는 아이가 심지어 뭐 3살, 4살짜리도 머리 아프다고 오거든요. 말 표현할 수 있는 애들 중에 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5세 미만에서는 한 10명 중 3명도 아프다 하고, 만 13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 8명 이상 아프다고 하고, 사춘기 이후로는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아이들이 하는 것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애들이 뭐 공부 부담도 크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면 아무래도 긴장감이 올라가고 그런 게 실제로 머리 아픈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본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굉장히 두통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고 해당 그 보호자분들의 자녀 말고도 굉장히 사실 두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에 아까 그 성인 쪽에 우리 신경과 교수님들도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큰 병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그 머리 아픈 애들 다 큰 병이면 큰일 나죠. 그 응급실에 뭐늘 머리 아픈 애들 오고 이러면 큰일 나죠. 근데 그렇게 큰 병이 아닐 확률이 대부분 많지만 그렇지만 그 극소수의 또 위험한 두통 아이들을 놓치면 걔들한테는 또 굉장히 큰 일이고 하기 때문에 항상 진료 볼 때 그걸 좀 긴장감을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두통을 크게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제 보셨을 때 아이가 뭐 최근 1, 2주 두통이 아니고 한 뭐 6개월 이상 됐다. 한 1년, 재작년부터 머리 아팠는데
항상 머리 아픈 게 우리가 규칙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진료실 오시면 이 뭐 규칙적이진 네. 않지만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뭐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시냐 아니면 뭐 똑같냐 아니면 뭐 음, 작년 이전이 더 많이 아팠다 지금 오히려 나은지 그런 흐름을 파악을 이제 여쭤봤을 때 그런 게 점점점 악화되는 게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위험한 두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두통, 예를 들면 머리 안에 뭐가 생겼다든지 뭐가 자란다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3, 4개월 안에 점점 나빠지는 뭔가 악화되는 느낌이 대부분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음, 근데 6개월 이상, 1년 이상 비슷하다. 크게 악화 안 된다. 뭐 학교는 그런 데로 다녔다, 안 다녔다 하면서 비슷하다. 이러면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조금 위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 성인에 비해서 물론 소아청소년도 뇌종양, 뇌졸중 비율이 뭐 빵은 아닙니다. 환자들이 있긴 하지만 성인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이 진료 볼 때 항상 여쭤보는 게 뭐 이런 그래프를 꼭 일일이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볼 때 이 지금 현재 두통이 어떤 흐름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급성이라 지금 마우스가 보이시겠죠? 네. 급성 이 이렇게 한 번 딱 아프고 요번에 뭐 최근에 이틀 전부터 갑자기 아파서 내원하신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틀 전에 아파서 갑자기 응급실 온다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 6개월, 1년쯤 됐는데 아팠다가 또 안 아플 땐 굉장히 잘 전혀 없고 안 아플 땐 잘 지내고 또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 우리 이런 걸 급성 반복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한 2년 됐는데 좀 아팠다 안 아팠다 하면서 그냥 크게 악화 안 되고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물결처럼 비슷하게 이걸 만성 비진행성이라고 하고 어, 쭉 1, 2년 됐는데 재작년,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 점점 뭔가 그래도 강도라든지 이제 점점 심해진다는 게 빈도도 늘어난다는 게 있을 수 있겠고 강도가 세지거나 아니면 한 번 아플 때 아픈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런 걸 이제 만성 진행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기서 어디쯤에 들어간 얘가 어떤 식으로 최근에 아파오고 있는지를 조금 파악해 보시라고 이제 여쭤보고요. 얘기하면은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가장 위험하다기보다 위험한 축에 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점점 이제 진행하는 느낌, 점점 뭔가 점점 악화되는 느낌. 이게 만성 진행성과 또 이렇게 살면서 얘가 이렇게 이전에도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는데 뭐 여태까지 중에 갑자기 최고로 너무 아픈 것 같다. 극심한 두통.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두통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원인 중에서 뭐 점점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머리 안에 뭐가 생겨서 자꾸 진행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찰 수도 있는 거고 뭐 뭔가 생겨가지고 자라는 양성이든 악성이든 간에 그런 거는 이제 빨리 검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또 뭐 굉장히 극심한 두통 예전에 이렇게 아픈 적이 없이 처음으로 이렇게 아프다 이런 거는 되게 갑작스러운 무슨 출혈이라든지 또 뇌수막염 같은 거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그런 가능성 그리고 또 아프긴 한데 갑자기 아플 땐 좀 아프다가 또 좋아졌다가 아팠다가 좋아졌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 이게 안 아플 땐 전혀 안 아프고 잘 지내도 잘 지낸 시간 굉장히 잘 지내고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럴 때는 그게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우리가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감기 몸살 때 누구나 아플 수 있듯이 그런 그 아이들 같은 경우 뭐 부비동염이라든지 비염이 반복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 몸이 안 좋을 때 항상 아픈 그런 동반 질환이 있거나 뭐 편두통 같은 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심한 급성 그리고 만성 진행성이 조금 위험한 두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신경과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도 이렇게 나누거든요. 소아에서 크게 분류를 완전히 뭐 보호자분들 이걸 외우라고 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 대체로 우리가 원발성 두통, 2차 두통 이런 말을 하는데요. 먼저 2차 두통이라는 거는 두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떤 원인이 있고 이거하고 밀접해서 두통이 생기는 거 말하는 겁니다. 소아에서 사실 흔한 거는 감기 때, 뭐 상기도 감염, 인후염, 부비동염, 뭐 목감기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열 나고 애가 안 좋을 때 머리 아파. 그러다 그 기간 지나면은 또 금방 좋아지죠. 그런 이제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그런 감기 때문에 감염 소화 때는 이제 아무래도 감염이 자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2차성 두통 중에 굉장히 경한 타입이 있을 수 있겠고 2차 두통 중에 위험한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머리 혈관 질환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만성 진행성 두통 등 그런 거 이제 2차 두통에서는 그런 가벼운 원인도 있지만 중한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두통은 말 그대로 아무 원인이 없고 신체적인 문제, 머리 안에 그 위중한 문제 그런 원인이 없이 두통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원발성 두통, 1차 두통이라고 하고 소아도 사실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 두통은 별로 없지만은 만두통, 긴장성 두통 그리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또 어른들만큼 표현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말 자체가 말수가 굉장히 없는 아이들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꽤 아픈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참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두통 강도 표현하는 것도 주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두통을 이제 딱 진단 기준에 맞춰서 말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런 편두통 이런 교수 소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소아의 그런 저희가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두통 어지러운 게 왔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크게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좀 많지만 내가 흔히 이제 조금 따져봐야 될 게 1차 요 편두통에 해당하는 게 이제 1차 두통 중에 편두통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2차 두통 원인이 있는 것 중에 제일 흔하고 가벼운 거 어떤 감염 때문에 인후염이든 부비동염이든 그런 때 동반되는 두통 그리고 2차 원인 이제 2차 두통 중에 굉장히 위험한 두통 그리고 아무런 검사에도 문제도 없고 편두통에 딱히 해당하지 않는데 좀 시민성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를 신체 증상으로 두통 표현하는 경우 그런 게 이제 특히 사춘기 나이라든지 공부가 힘들어질 때라든지 이게 이 말을 제가 드린 말씀은 꾀병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절대 꾀병이다 이렇게 보호자분한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 아이가 자기 나름의 심리적 압박감이라든지 힘든 때 그걸 두통으로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체화 증상 이렇게 얘기를 이런 이제 이렇게 좀 흔한 것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두통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소아 편두통도 사실 성인 편두통하고 진단 기준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이렇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잘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죠. 특히 뭐 10살 안 된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소아 어머니들 아니 애들이 무슨 편두통이냐 이러지만 애들도 제일 두통 중에 크게 위험하지 않고 이런 편두통이 제가 느끼기엔 현실적으로도 제일 많고 진료실에서도 사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아 편두통이 실제로 잘 생기는 나이가 한 6, 7세, 조금 일찍 호소한 애들은 한 5세 뭐 이때도 호소를 하죠. 그래서 좀 예민한 아이들은 6, 7세 그리고 어릴 때 꼭 두통 말고 배 아프고 복통이라든지 속 안 좋고 이런 것도 편두통의 그 전구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 7세, 7세 이때부터 생겨서 한 10살쯤 넘어가면은 좀 뭔가 뚜렷해집니다. 증상이 뚜렷해지고 아픈 양상이라든지 우선 지속 시간도 좀 심해지고 그래서 그리고 초등학교 한 고학년 그다음에 중학생 한 10대 중반까지는 쭉 심해지다가 10대 이제 후반 되면 좀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충분히 소아편두통도 자주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편두통이랑 결국 저도 이제 설명드릴 때 편두통은 뭐 검사에서 진단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검사는 다 이상이 없어야 되고 저희가 문진상에 병력 청취를 했을 때 이런 특징이 잘 맞으면 편두통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앞으로 뭐 두통이 안 생긴다 이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또 편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주로 일측성일 수 있지만 소아는 양측성 많고요. 애들은 뭐 주로 이마 아프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어린 애들은 이마 아프고 머리 전체 아프고 이런 애들도 많이 있고요. 뭐 욱신욱신하다 이렇게 욱신욱신 이 말을 또 표현 못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봐야 되죠. 뭐꽉 조이듯이 아프니 띵하니 욱신욱신하니 망치로 때릴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강도는 이제 편두통은 조금 중간 이상 강도죠. 빵에서 10점으로 표현을 했을 때 한 5점, 7점, 8점, 9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일상생활 하는데도 악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속 안 좋은 증상이 굉장히 많이 동반되죠. 그래서 뭐 머리 아픈데 뭐 구토를 많이 하고 구토가 훨씬 한 6, 7세 애들은 이제 주기성 구토 증후군이 편두통 전 단계로 또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토를 자주 하는데 검사했는데 소화기 쪽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고 하면은 보호자분들한테 이건 지금은 주기성 구토 증후군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가 편두통으로 진행할 수 그런 그 소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빛이라든지 소리에 이제 소리 센 그 시끄러운 소리 이럴 때 굉장히 두통이 잘 유발될 수 있고요. 그런 진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딱딱한 글자 말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자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아프고 어지럽고 토하고 싶고 또 좀 밝은 빛에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이제 좀 쉬고 싶고 이제 어둡고 조용한 데서 쉬고 싶고 가족력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아버님 뭐 편두통 있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이게 유전병이라는 게 아니라 가족력이 원래 다분히 있는 거다. 특히 이제 엄마 아빠 쪽에 있으시면 자녀들 한 7, 80% 변두통이 있을 수 있고 그럼 보호자분들이 있는 경우가 좀 질환을 설명드리는데 훨씬 이해도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악화되는 상황은 애들마다 좀 다양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악화되는 상황 제일 흔한 게 수면이 불규칙하다든지 스트레스 상황, 뭐 어떤 음식이라도 어떤 냄새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고 나거나 편두통에 합당한 진통제를 복용하면 좋아지고 그렇게 표현하죠.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머리가 아픈데 한 달에 한 두세 번, 일주일에 한 번 꼴까지는 안 되고 한 달에 두세 번이고 한 초등학교 4학년이면 한 10살, 11살쯤 되는 아이고요. 보통 한 시간에서 그러니까 뭐 30분 안에 안 끝나고 본인 말로 한 시간에서 오후 내내 아프기도 하고 이마랑 양쪽이 지끈지끈 막 이렇게 뛰듯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메스껍고 가끔 구토하기도 하고 또 이럴 때 좀 조용한 데서 자고 나면 호전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숙제 많아서 늦게 잔다든지 시험 전에 긴장한 날 또 식사 규칙적으로 안 하고 등교하고 이럴 때 이제 악화된다.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편두통의 증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악화되고 그래서 저도 아까 앞서 교수님께서 선생님 두통 일기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두통 일기를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뭐 머리가 이제 이번에 진료보고 나서 안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데 대해서 앞으로 치료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두통 일기를 잘 이제 두통 일기 드리는 게 있고 저희는 이제 그 달력처럼 생긴 거 이렇게 나눠드리고 거기다 날짜 적고 적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그 막상 이렇게 적었을 때 제가 이제 진료 이제 그 적은 걸 가져왔을 때 그 어머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근데 적으니까 막상 적어보니까 어떨 때 악화되는지 알겠더라 이런 말도 잘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어보면 아 내가 이럴 때 좀 악화되는구나. 근데 제일 뭐 흔한 게 학업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 같고 하고 그다음에 좀 덥고 여름에 악화되는 애들 확실히 겨울에 악화되는 경우보다 여름하고 장마철 이렇게 뭔가 기압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이라든지 그리고 햇빛 쨍하게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 소음 뭐가 막 사람 엄청 밀집한 장소 뭔가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이렇게 사람 꽉 무슨 독서실 꽉 이렇게 많은데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악화된다 이렇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먹는 거에 저는 이게 먹는 거 악화되는 호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막 자주 있진 않은데 뭐 숯에 탄 거 먹었을 때 그런데 악화되는 애들도 있고 밀가루 음식을 많이 안 먹고 나니까 훨씬 호전됐다 이렇게 실제로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는 이제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제가 외래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 이제 핸드아웃이거든요. 이런 게 악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쭉 알려드리고 여기에서 막상 이게 다 해당하진 않겠지만 좀 해당하는 게 있으면은 이 중에서 또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학교는 가야 되는 거 학교 가지 마라 이건 아니니까 네,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피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런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식습관 그다음에 뭐 수면 제일 항상 강조합니다. 특히 수면 같은 게 특히 주말에 너무 이게 수면을 많이 자라는 게 아니라고 많이 자라는 게 중요한 게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자는 게 중요하고 특히 밤에 자는 침상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일정하게 하고 주말이라고 해서 평소에는 뭐 7, 8시에 일어나는데 주말에는 막 낮 1시까지 자고 이런 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약물도 물론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 생활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람직한 행동은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뭔가 식습관, 뭐 잠이 수면이든 식사든 운동이든 물도 충분히 마시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것도 이제 해야 되지만 악화시키는 것도 좀 안 해야 된다. 너무 늦게 자고 뭐 규칙적으로 안 먹고 밤에 자기 전에 수면 질이 중요한데 자기 전에 낮엔 좀 하는 거에 뭐 조금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좋지만 자기 전에 너무 컴퓨터 뭐 오래 스마트폰 게임하고 이런 거는 수면 질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이러면 이제 옆에 어머니들 이렇게 따라오신 보호자들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예, 뭐 엄청 그렇지 이런 눈으로 엄청 동조하듯이 이렇게 하시고 아이들은 막 얼굴 표정 안 좋아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식습관도 하고 또 너무 과한 운동도 좋지 않지만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것도 좋지 않고 자세도 이제 좀 똑바로 앉고 이런 것을 이런 안 좋은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을 좀 하도록 그런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초진 그 보호자분들 중에 이걸 사실 말로 막 설명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기억에도 남고 뭔가 진짜 설명을 제대로 들은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게 딱 이걸 펼쳐가지고 이게 이제 복사된 거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가 편두통에 합당한데 편두통에 대해서 이 질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이번에 여기 진료 한번 보고 검사 한번 했다고 좋아지는 앞으로 절대 머리 안 아프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몇 년 정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소아편두통은 6, 7세부터 시작해서 쭉 10대 때 심해지다가 10대 후반에 좋아지는 큰 이런 흐름은 이런 메인스트림 흐름을 크게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일상생활에 최대한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절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사실 이게 무슨 감기나 요로감염처럼 1, 2주 항생제 먹으면 땡, 끝 이렇게 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꼭 하시라고 하고 두통일기랑 달력을 잘 쓰도록 그렇게 해야지 악화 요인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리하는 데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크게 두 가지 트랙이라는 걸 강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약을 좀 그 애한테도 엄청 교육을 시키고 보호자분들도 아셔야 된다. 이 약은 무슨 효과 때문에 먹는 거고 이 약은 어떤 효과 때문에 먹는 거라는 거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아플 때는 딴 거 뭐 진통제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아파서 진통제가 필요한데 너무 참고 진통제를 안 먹으려 하고 이렇게 하면 두통이 빨리빨리 이게 끝이 안 나면 자꾸 길어지고 만성화가 되는데 오히려 이게 영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진통제를 그래서 아플 때 너무 중간 이상 세기로 아프면 바로 참지 말고 바로 먹으라고 하고 한두 시간 이상 지속되면 한 번 더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진통제 먹는 게 매주 하루 이틀씩이라도 매주 뭐 반복되면서 한 달 이상 이런 식으로 매주 진통제 먹는 게 반복된다면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 두통이 발생하는 자체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일 먹는 예방요법을 우리가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이걸 엄청 이제 초반에 잘 설명을 해드려야지 다음에 진료 올 때도 제가 하는 말을 잘 이제 이해가 서로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설명드리고 종이를 이제 손에 꼭 쥐어드리고 잘 보시라고 아이한테도 학생한테도 학생이나 소아나 잘 이해를 하게끔 하는데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그리고 요시를 보면은, 이제, 이 보면 이제 1학년이죠. 이게 1학년 저희가 또 이제 굉장히 긴장하는 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이 학교라는 걸 처음,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는 거랑 유치원 다니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이제 애 자체도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뭐 하고자 하는 뭐 엄청 잘하려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신경 많이 쓰는 애들이 가기 전에 항상 머리가 아파서 전화하고 또 돌봄 교실에서는 잘 지내고 근데 이제 물어보면 작년까지는 잘 지내는데 올해 학교 입학하기 좀 전부터 그런 애들도 있고 입학하고부터 그런 애들도 있고
근데 막상 집에 오면 그렇게 아파 보이진 않고, 퇴근해서 집에 보면 또 잘 먹고 잘 지내고, 애가 막 늘어져 있지도 않고, 근데 굉장히 자주 아프고, 주말에도 잘 지내고, 그런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중1, 네, 고1은 게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제일 좀 그런 것 같고요. 30분 전부터 학교에 뭐 머리 아프고 누워있고 싶고, 입학 후부터는 늘 보건실 가고, 조퇴하고, 무겁고, 잠이 안 오고, 집에 오면 또 핸드폰 보거나 뭐 조금 무기력하고, 밖엔 잘 안 나갈라 하고, 기분도 안 좋아 보이고, 네, 이런 진통제 먹어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애들 막 폄하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런 특성이 이게 꾀병이다. 꼭 그 말이 모자들한테 이게 애가 막 가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어떤 긴장감이나 어떤 힘든 게 뭔가 심적으로 힘든 게 두통으로 본인은 그게 느껴져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학생들의 어떤 이런 힘든 시기에 두통 이런 게 좀 전에 보여드린 증례 두 개의 증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조금 이런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신체 증상으로서의 두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게 주로 1학년 아니면 꼭 1학년 아니라도 학기 초에 뭐 2, 3학년 학기 초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1학년 때 잘 지내다가 2학년 다른 학년쯤 돼서 뭐그한 교실에서 조금 힘든 상황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료 물론 처음부터 저도 이렇다고 뭐 이런 증상 아이들은 바로 뭐 정신과 이렇게 진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위험한 질환이 없는지는 꼭 감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진찰을 한다든지 경과를 본다든지 필요하면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위중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인 편두통 치료로 잘 듣지 않고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분명히 정신심리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게 조금 도움을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고 배도 아프고 숨도 잘 안 쉬고 아픈 데가 막 바뀌기도 하고 전형적인 어떤 1차 두통, 편두통, 긴장성 두통이 잘 맞지 않고 보건실 가거나 학교 아침에 이제 등교 안 갈 때도 많죠. 그냥 조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교를 안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게 저희가 이런 경우에 왔을 때 중학생 아이들 특히 등교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게 왔을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이게 좀 강조를 하거든요. 제 나름은 등교를 아프다고 꼭 안 하는 거는 등교 자꾸 안 하는 게 이게 그런 게 빈도가 늘면 대부분 그런 애들은 이 두통이 잘 안 낫고 자꾸 악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자꾸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아파도 진통제를 정말로 뭐 응급실 와서 주사 진통제 맞아야 될 정도가 아니고 하면 일단 학교를 가야 된다. 이게 몸을 일으켜서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뭐 진통제 먹어보고 안 돼서 조퇴를 하는 한이 있어도 학교 안 가는 게 습관이 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자꾸 악화 경로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좋은 게 아니라서 굉장히 학교는 가급적이면 등교를 빠지는 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뭐 신체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심리적인 불편감 때문에 이렇게 두통뿐만이 아니라 이럴 때는 복통이나 어지럽고 뭐 가슴도 바다바다하고 과호흡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수학과나 수학응급실에 이런 경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능성 신체 증상이라고 하고 어떻게 질환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꾀병으로 너무 터부시하면 안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지만 그런 경우에 있으면 또 마지막 카테고리의 위험한 두통. 이 부분은 항상 이 부분은 의사로서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두통이 저는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뭔가 딱 나오거나 발견될 확률이 안 좋은 질환으로 이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살면서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다. 이런 두통 굉장히 좀 이럴 때는 꼭 검사를 빨리 응급실에서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두통이 점점점 심해지는데 심해지는 게 조금 급격하게 심해지는 하여튼 점점 악화되는 두통. 요런 1번, 2번의 어떤 경과. 그리고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능, 편두통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하루에 피로감이 쌓일 때 피곤하거나 하면서 두통이 악화되기 때문에 오후에 악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자고 일어났는데 일반적으로 편두통은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죠. 근데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아이가 아프다고 학교 가기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두통 그리고 머리 아픈데 뒤쪽이 아프다고 할 때 후두부 쪽 왜냐하면 소아에서 이제 어떤 뇌종양 관련된 건데 뒤쪽에 소뇌 쪽이라든지 연수 이런 데 생기는 이제 종양이 주로 자주 있기 때문에 후두부 두통일 때도 검사를 꼭 해야 되고요. 자다가 두통으로 깨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이런 경우는 검사해야 돼요. 이건 좀 심각한 두통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두통 말고 뭐 애가 이제 눈이 두 개로 뭐 시야 이상을 호소한다든지 두 개로 보인다. 그다음에 목이 뻣뻣하다든지 뭐 경기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구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소뇌 이상으로 동반한 두통 조금 약간 의학적으로 서운해서 죄송한데 보행 장애가 있다든지 두통 말고 이런 뇌압이 상승할 만한 어떤 다른 소견 그리고 뭐 소변을 최근에 많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동반된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5세 이하가 무슨 의미냐면 얘네들이 아니고 이 꼬맹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은 표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애들이 말을 무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100% 믿는다는 것도 말하는데 좀 이렇게 뉘앙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세 이하 어떤 책에 따라서 6세 이하 5, 6세 정도 애들이 밑으로 애들이 두통 호소할 때는 그냥 검사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보면은 간혹 이렇게 소아에서 어떤 위험한 이런 머리에 종양 같은 게 뒤쪽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후두부 쪽 두통은 뭐 검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일단 편두통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길게 앞서서 제가 보호자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뭐 급성기 때는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진통제 먹는 게 늘어난다든지 매일 먹는 예방요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치료적인 계획, 이제 그런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요. 다른 원인이 있는 두통은 감기라든지 어떤 상기도 감염 때문에 그런 동반된 두통, 그게 나아지면은 보통 두통이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감염 치료하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머리 위험한 두통은 그걸 찾아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이런 스트레스성 신체 증상으로서 두통은 일반 뭐 진통제 이런 거는 잘 뭐 호전이 없으니까 다른 이제 아이의 그 심리적인 문제 그런 거라든지 또 다른 스트레스 받는 어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두통이 흔한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보호자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아주 위험한 두통이 그렇게 많은 확률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지만 그건 또 있다면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필요할 때 하는 거고 어떨 때는 조금 검사가 저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분명히 이 두통은 검사할 만한 두통이 아니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조금 봐도 되는, 그냥 경과를 봤으면 하는데, 의 보호자분들이나, 아이 자체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검사하고, 검사해서 이 걱정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이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막 위중해서 검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지만 또 검사하기 좀 전에 말씀드린 필요한 상황, 어리거나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고 극심한 두통, 그리고 진행하는 두통,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은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심리적 문제도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